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날의 풍경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제 아들 지혁이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진아의 화사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저는 그 그림이 곧 산산조각날 조각품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혁아, 진아야. 결혼 5주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래서 너희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제법 무게가 나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자 지혁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 법이 없었죠. 궁금함과 기대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 참 순박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두툼한 걸 보니 왠지 긴장되는데요. 지혁이가 농담을 던지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진아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아우성처럼 느껴진 건 왜였을까요? 봉투를 열어본 지혁이의 표정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눈만 몇 번이고 깜빡이며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이걸 저희한테 주신다고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20억. 제 평생의 노력이 깃든 자산 중 하나이자 알짜배기 수입을 안겨주는 효자 같은 건물이었죠. 그걸 하나뿐인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아직 젊은 애들한테 너무 큰 재산을 안겨주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식을 믿었고 며느리 또한 변호사 집안의 딸로 교양 있고 현명해 보였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너희도 어엿한 가정을 이뤘으니 경제적으로도 더는 걱정 없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어머니,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지혁이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제 진심이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진 것 같아 뿌듯했죠. 그때 조용히 있던 며느리 진아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며시 찍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이 깊고 넓으신 뜻, 평생 가슴에 새기고 지혁 씨랑 더 행복하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진아의 눈물은 참 예뻤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감동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제 마음에는 조금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어딘지 모르게 계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기엔 너무나 침착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저는 애써 그 위화감을 지우며 진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너희만 행복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제 인생 가장 완벽했던 날의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였죠.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건물에 오래된 가게들이 좀 있단다. 특히 1층 코너에 있는 떡집은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아주 고마운 곳이야.
사장님 내외도 참 좋으신 분들이니 너희가 주인이 되더라도 잘 챙겨드리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 안에 깃든 저의 역사와 철학까지 함께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쌓아 올리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제 아들만큼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지혁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면 저희가 더 잘 챙겨야죠. 걱정 마세요. 문제는 며느리 진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포크질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그 빌딩은 저희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영이나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혁이가 당황한 얼굴로 진아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강남 상권 트렌드에 맞게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고요. 좀 더 수익성 높은 유명 브랜드들을 입점시킬 계획도 세워야 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떡집처럼 낡은 상가들은 글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리하는 게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길 아닐까요? 어머님은 이제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 받으시면서 편히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 520억짜리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이제 저희 것이라는 말과 낡은 상가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말, 그리고 편히 쉬시라는 마지막 말까지. 모든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은 감사 인사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으니 더는 간섭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혁이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아니야, 진아야. 어머니 말씀은 그런 뜻이. 엄마, 진아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말하다 보니 좀 딱딱하게 들렸을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틀린 말 한 것 없다는 듯 당당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서 하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은 아닐까?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무 큰 힘을 쥐어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였고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저 며느리가 젊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 실언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증명되었죠. 며칠 뒤 저는 빌딩 1층의 떡집 사장님에게서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말 아침부터 이런 일로 전화를 드릴 줄은 정말 몰랐는데 흐흑.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새로운 주인이라면서 어떤 젊은 여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가게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당장 비워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할 거라면서 이런 낡고 지저분한 떡집은 자기 건물에 들릴 수 없다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제가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떡집이었습니다.
보상금 몇 푼 쥐어줄 테니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하는데 사모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장사한 게 벌써 30년입니다. 여기가 저희 인생이고 전부인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사모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사장님의 애원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그녀는 아주 한가롭고 나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진아야, 너 지금 어디니? 그리고 떡집 사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이 아주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가게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참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 너한테는 사소한 일이니? 내가 분명히 그 떡집은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제 질책에 진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그건 부탁이 아니라 간섭이죠. 그리고 제가 식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건물, 이제 제 건물이라고요. 제 재산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든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어머님은 이제 그런 피곤한 일 신경 끄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네 건물이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만약 그 건물이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게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완벽했던 날은 이렇게 가장 끔찍한 전쟁의 서막을 올리며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도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침묵을 아들 내외는 다른 의미로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 착각은 며느리 진아를 더욱더 대담하고 무례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연락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지혁이는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던 것도 같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희망이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녀가 내민 것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서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무례를 덮기 위한 형식적인 뇌물처럼 보일 뿐이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와준 것만으로도 좋은 선물인데.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혁이는 제 건강을 물었고 저는 아들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안부를 물었죠. 문제는 와인을 한두 잔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터져나왔습니다. 진아가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이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관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로 말을 잇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강남 빌딩처럼 다른 재산들도 미리미리 정리해서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젊은 감각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 제 면전에서 이제 늙었으니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말하는 며느리라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제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진아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느꼈는지 지혁이가 황급히 진아의 팔을 툭 치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왜요, 어머님? 제 말이 틀렸나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당연한 순리잖아요. 그걸 좀 앞당기자는 것뿐인데. 어차피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될 거 하루라도 빨리 넘겨주시는 게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 아들이라는 작자가 기어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진아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해서 엄마 편하시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아가 이런 쪽으로 똑똑하니까 우리 재산도 더 불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가 있구나. 저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장진아의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아들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의 탐욕에 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을 섞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혁이가 당황하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는 생일 선물 아주 잘 받았다. 평생 잊지 못할 게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제 곁에서 저를 묵묵히 도와준 최 비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최 비서는 제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최 비서, 부탁할 게 있네. 최 비서는 제 굳은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눈치였어요. 내 며느리 장진아라는 아이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그 아이의 과거, 집안 사정, 주변 관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아주 샅샅이. 회장님, 그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 아들을 등에 업고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뱀 같은 아이야. 그 뱀의 독이빨을 뽑아버리려면 먼저 그 뱀이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나. 제 말에 최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 비서가 돌아가고 저는 홀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녀는 상대를 한참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최 비서가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빌딩의 임차인을 통해서였죠. 이번에는 2층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와는 막역한 사이로 오랫동안 제 건물을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죠. 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건물 이름이 바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건물 이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사모님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진아 타워로 바꾼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벌써 간판 디자인 업체까지 불러서 견적을 받아갔다더군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상의는커녕 귀띔조차 없이 건물 이름을 바꾸려 하다니요. 그 건물은 제 아버지의 함자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저의 역사가 담긴 그곳을 고작 몇 푼짜리 명품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치장하려 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저처럼 오래된 가게들은 전부 내보내고 1층부터 명품 샵이랑 고급 레스토랑을 들릴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 건물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요. 박 사장의 말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인연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저의 철학을 며느리는 돈벌이만 밝히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아들 부부를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태연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아는 마치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 뻔뻔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진아야. 건물 이름 바꾸고 기존 임차인들 전부 내보내려 한다는 게 사실이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진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마침 어머님께도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다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주 깜짝 놀랐다.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평생이 담긴 건물을 네 이름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에 아주 놀랐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자 진아의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 말씀이시네요. 그 건물은 이제 제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 건물 이름 제가 바꾸겠다는데 어머님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낡은 가게들 정리하고 더 좋은 브랜드 입점시켜서 건물 가치 높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그 안에서 평생을 바쳐 장사해온 사람들의 인생은 생각도 안 해봤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도 있는 거란다. 제 가르침에 진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생각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어머님처럼 인정에 얽매여서 돈 되는 기회 다 놓치니까 평생 그 자리인 거예요. 뭐? 평생 그 자리? 네. 어머님이 조금만 더 똑똑하게 투자하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셨을걸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재산 지금의 2배, 3배로 불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괜히 나서서 일만 그르치지 마시고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진아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마지막 말을 내뱉은 것이 솔직히 말해서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딱 그 말이 생각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 어린아이에게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아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아들 지혁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참으세요. 진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한테 손까지 대려고 하세요. 아들의 그 말이 진아의 그 어떤 막말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인정을 베풀 필요도 없겠구나. 저는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 부부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지.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내 평생이 담긴 재산을 덥석 넘겨줬으니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지혁이와 진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준 것이니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판단인 것 같구나.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에게 연락하마. 너희에게 증여했던 520억짜리 빌딩 다시 내놓으라고. 법으로 되찾아올 생각이야. 그러니 그런 줄 알 거라. 제 선언에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줬던 걸 다시 뺏어가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그런 진아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부터 법정에서 가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가르쳐 주마. 나는 세상의 평범한 부모가 아니란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가 오랜만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제 폭탄 선언 이후 아들 부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로 소송까지 감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들은 저를 그저 늙고 힘없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에 갇힌 평범한 어머니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오만한 착각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는 순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어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요. 특히 부양 의무 불이행이나 증여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같은 명백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며느리가 막말을 좀 했다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장님, 단순히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니까요. 며느님이 회장님께 폭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분명히 다시 제게 연락해 올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장을 받은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 그들을 맞이했고 제 옆에는 최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죠. 물론 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아들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혁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소송을 건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날로 삼키려는 너라는 아이에게다. 제 말에 진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제 명의로 넘어온 재산이에요. 할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건물은 이제 제 거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법정에서 보자꾸나.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네, 얼마든지요. 그리고 이 소송,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언론에 전부 알릴 겁니다. 비정한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빼앗으려고 패륜적인 소송을 걸었다고요. 세상 여론이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 마음껏 떠들어 보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란다. 제 여유로운 태도에 진아는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온갖 막말과 저주를 퍼붓더군요. 저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제 핸드폰에 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폭풍처럼 집을 휩쓸고 나간 뒤 저는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아까 그 녹음 파일 변호사에게 바로 보내주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이제 슬슬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된 것 같군. 며칠 뒤 며느리는 정말로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얼마나 비정하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인지를 열변을 토했죠. 저 때문에 아들과의 사이도 멀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가증스러운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자식한테 준 걸 뺏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여론을 이용해 스스로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수록 제가 터뜨릴 진실의 파급력은 더욱더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첫 재판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 최 비서가 마침내 결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와 USB에는 며느리 장진아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진아의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몇 년 전 부도가 났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집안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장진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드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회장님의 재산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집안 빚을 청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추진한 겁니다. 그 증거는 확실한가? 네, 회장님. 여기 USB에 장진아가 사채업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지금 빚의 10배라도 갚아주겠다고 큰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증여받은 빌딩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까지 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철없고 무례한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을 계획하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다른 재산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회장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려 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제 다른 재산을 탐냈는지,
왜 그렇게 조급하게 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는지.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잘했네, 최 비서.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봐야겠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지만 저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의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죠. 이제 곧 법정의 문이 열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악마는 과연 누구였는지를 말이에요.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최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를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의 투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혁이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며느리 진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창백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연기는 법정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련하고 힘없는 피해자, 악독한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이려는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더군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조소로 답해 주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인들의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진아의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를 자식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혈한으로 묘사하고 며느리가 젊은 마음에 시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빼앗을 만큼의 중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많은 방청객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측 차례가 되었고 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장진아 씨가 원고 강인자 회장님께 어떤 언행을 일삼았는지 그 실체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제 생일날 저를 모욕하고 제 집으로 쳐들어와 온갖 막말을 퍼부었던 진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생각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딱 그 말이 생각나요. 할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건물은 이제 제 거라고요. 비정한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패륜적인 소송을 걸었다고 언론에 전부 알릴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히 울려 퍼지는 동안 진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죠. 점잖은 척 앉아있던 재판장의 미간에도 희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제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젊은 마음에 저지른 작은 실수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증여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배은 행위입니다. 국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언행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따라서 원고에게는 증여를 해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재판장의 엄한 제지로 곧바로 막혔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죠. 법정을 나서자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비난이 아닌 사건의 진실에 대한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니까요.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인터뷰를 동정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녹취록의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내보내기 시작했죠. 두 얼굴의 며느리, 충격 막말 녹취록 공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지혁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며칠 뒤 한 인터넷 매체에 지혁이의 단독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지혁이는 아내를 감싸며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오해가 깊어진 것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아들의 인터뷰를 읽는 제 심정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녀석의 눈을 찔러 진실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하지만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통해 지혁이에게만 따로 연락했습니다. 너와 나 단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요. 지혁이는 아마도 제가 마음이 약해져 합의를 제안하려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녀석은 제가 약속 장소로 정한 한적한 찻집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할 얘기가 뭐예요? 진아한테 사과하고 소송 취하하시려는 거 아니면 저 그냥 돌아갈게요. 진아는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 걱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최 비서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녀석의 앞에 놓아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아내, 장진아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이다. 그러니 똑바로 보거라. 지혁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진아의 집안이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 전과가 있는 실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수십억의 사채 빚에 쫓기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조작한 거죠? 장인어른은 명망 있는 변호사세요. 녀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는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사장님. 제가 시어머니 재산 목록 거의 다 파악했으니까. 이번에 받은 강남 빌딩 그거 말고도 성북동에 있는 저택이랑 제주도의 땅도 꽤 돼요. 그것들만 처분하면 사장님 빚 갚고도 남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진아 씨,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시간 끄는 거 아니오? 우리도 더는 못 기다려주는데. 당신 아버지 빚이 얼만 줄이나 알아? 알아요. 아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늙은이 구슬리기만 하면 재산 넘겨주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들인 남편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찻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녀석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네 아내가 너 몰래 사채업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는 처음부터 내 돈을 보고 너에게 접근한 거다. 너와의 결혼은 그저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혁이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진아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아직도 못 믿겠다면 이것도 보거라. 저는 마지막 증거를 녀석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진아가 제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성북동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다 실패한 흔적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 시도였죠.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이 아닌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지혁이의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녀석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자책과 배신감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쓰레기였어요. 그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엄마한테 진아의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믿고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오열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제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 의례였습니다. 사랑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꿰뚫어 보지 못한 대가였죠. 한참을 울던 지혁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일어나거라, 아들아.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으니 아주 늦지는 않았다. 하지만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네 잘못을 책임지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성의 잔해를 치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저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첫 재판 때와는 사뭇 달랐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가십거리를 찾는 호기심이 아닌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한 진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아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제 옆 증인석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제 아들, 지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 그 녀석은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에 휘둘리던 어리석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지혁이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진아의 변호사가 먼저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은 아내인 장진아 씨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했었습니다. 지혁이의 단호한 대답에 법정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닌 사랑했었다는 과거형 대답이었으니까요. 진아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짓 증언을 하려는 것입니까? 진아의 변호사는 지혁이를 아내를 배신한 페류나로 몰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짓밟혔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지혁이는 지난 몇 년간 장진아가 자신과 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녀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는지를 담담하게 하지만 막힘없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안 배경을 어떻게 속였는지,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말들로 자신을 구슬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 인감 도장을 위조해 다른 재산까지 손에 넣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아들의 입에서 진실이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진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이야.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텅 빈 법정의 공기를 가르다 힘없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제 변호사가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진아와 사채업자의 통화 녹취록과 그녀가 제 인감을 위조하려 했던 물증이었죠.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거대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단순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진아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강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희 죄입니다. 제발 저희 진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아의 아버지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제가 처음 보았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는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파산한 집안의 무능한 가장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쉬지 않겠습니다. 진아, 저 아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부디 자비를. 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동정심은 단 1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죠. 자비라 하셨습니까? 당신들 딸이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풍비박산 내려고 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 딸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들은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제 날카로운 지적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흘리는 눈물은 딸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내 재산을 놓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 뿐이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앞에서 그 더러운 눈물 보이지 마시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 딸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당신들 탓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딸의 죗값은 당신들이 함께 치르도록 하세요.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그들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죠. 판사는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장진아는 증여자인 원고 강인자에게 심각한 모욕과 배은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증여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강인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강남구 소재의 빌딩에 대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원고에게 이전하라.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 지나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그 모습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재산,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거짓된 명예까지도요. 거기에 더해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죠.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빌딩의 이름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지나 타워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의 간판이 철거되고 제 아버지의 혼이 담긴 원래의 이름이 다시 제자리에 걸리던 날,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겨날 뻔했던 임차인들을 모두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떡집 사장님, 출판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 그리고 다른 모든 상인들이 불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못난 제 불찰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오히려 그들이 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다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 떡집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약속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임대료를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 이 자리에서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예전처럼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 건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니까요. 제 말에 그들은 모두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아들, 지혁이의 문제였습니다. 이 녀석은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방향을 잃은 아이의 얼굴에 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실 속 화초처럼 마냥 감싸줄 수만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시련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거라. 네, 회사요? 대신 네가 앉을 자리는 사장실이 아니다. 물류창고 한쪽 구석에 마련해 둘 테니 거기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똑같이 일하고 배워라.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고 퇴근은 가장 마지막에 하거라. 야근 수당은 없을 거다. 제 말에 지혁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결심이 선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저는 제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돈의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되찾은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조금 다른,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제게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끈질기게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전 며느리 장진아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최 비서의 보고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아주 심각하고 우려 섞인 얼굴로 제 앞에 섰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하던 서류 작업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인가, 최 비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장진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녀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몇몇 전과자들과 접촉이 잦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출소를 앞둔 전과자들에게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영치금을 넣어주며 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최 비서의 말에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장진아, 그 아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단순히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편의를 봐줄 사람을 만드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 앙심을 품고 출소 후에 해코지를 하려는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경호 인력을 더 늘리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 비서의 걱정 어린 조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었나, 최 비서?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뱀이 제 발로 굴 밖으로 나오겠다는데 굳이 숨을 필요가 뭐 있겠나. 밖으로 기어 나와야 그 목을 정확히 칠 수 있는 법이지. 제 단호한 태도에 최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아, 그 아이는 아직도 저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인자는 위협에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협을 역으로 이용해 판을 짜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세무서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제게 통보했습니다. 강인자 씨 맞으십니까? 당신의 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접수되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러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 하지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뻔했죠. 장진아, 그녀가 교도소 안에서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으로 저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 법과 제도를 이용해 제 명예에 흠집을 내고 사업을 흔들려는 속셈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얼굴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서 오십시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세무조사관들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계팀에 지시하여 지난 10수년간의 모든 장부와 거래 내역을 조금도 숨김없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었어요. 조사관들은 마치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는 것처럼 장부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진아야, 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고작 이런 것뿐이라니.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구나.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직함이라는 댐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단다. 나는 평생 그 댐을 싸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왔다. 네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만큼 허술한 댐이 아니란 말이다. 예상대로 며칠간의 지루한 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깨끗한 장부에 오히려 조사관들이 더 감탄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조사를 이끌던 팀장은 멋쩍은 얼굴로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제보 내용만 믿고 너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투명한 회사는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저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분명히 진아의 귀에도 들어가겠죠.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이렇게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뱀은 이제 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물어뜯으려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세무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장진아는 더 직접적이고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기어둔 그 인맥을 드디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야근을 하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텅 빈 지하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가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제 차로 다가가 막 문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웬 낯선 사내가 불쑥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강인자 회장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앞길을 막으시죠? 담력이 보통이 아니시네. 장진아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분이 회장님께 꼭 좀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요. 남자는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에게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 품고 살다 보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진아 씨가 요즘 아주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자기 청춘, 자기 인생, 전부 다 할머니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그는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억울함 좀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게 회장님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연락 없으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밤길 다니실 때마다 등 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아마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주 냉정하게 눈앞의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사람을 한참 잘못 골랐다. 제 의외의 반응에 남자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진아가 자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그 돈의 2배를 주지. 뭐라고요? 지금 자네가 나한테 한 이 모든 말을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그대로 증언해주는 조건으로 말이야. 협박 교사죄, 아마 죄질이 나빠서 장진아는 지금보다 몇 년은 교도소에서 더 썩게 되겠지. 자네는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고 감형도 받을 수 있을 테니 서로 좋은 거래 아닌가. 제 제안에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제 뒤쪽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최 비서가 그의 양팔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자 2명이 더 나타나 그를 완전히 포위했죠. 그리고 참고로 말해주자면 자네와 내가 나눈 이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되고 있었단다. 제가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남자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최 비서를 통해 진아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녀가 누군가를 고용해 내게 접근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뱀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텅 빈 주차장에 서서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진아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협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사람이란다. 그녀의 어리석은 복수극은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에 더 단단한 올가미를 채우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장진아의 그림자가 제 주변을 맴도는 동안에도 제 아들 지혁이는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지시한 대로 매일 아침 회사 물류창고로 출근해서 가장 먼저 불을 켰고 가장 마지막에 불을 끄고 퇴근했죠. 한때는 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며 최고급 양복만 입던 아이가 이제는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은 채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재고를 파악하는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창고 직원들은 지혁이를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워했고 저러다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둘 거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저 온실 속 화초 같던 아이가 거친 창고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혁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죠.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가장 먼저 나섰고 헷갈리는 재고 정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런 지혁이의 모습에 처음 그를 경계하던 직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혁이를 회장 아들이 아닌 함께 땀 흘리는 동료로 받아들여 주었죠. 특히 수십 년간 물류창고를 지켜온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박 부장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도련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잠깐 고생하는 척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낙하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박 부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녀석, 보통 끈기가 아닙니다. 땀의 가치를 아는 놈입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박 부장의 투박한 칭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지혁이가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녀석은 퇴근길에 집으로 들렀더군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지혁이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몇 번이나 쭈뼛거렸습니다. 왜 그러니? 할 말 있으면 하거라. 제 말에 녀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설프게 포장된 누가 봐도 비싼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꾸러미였어요. 어머니, 이거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월급이 얼마 안 돼서 비싼 건 못 샀는데 곧 겨울도 오고 하니 일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라고요. 제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아주 평범한 내의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도 수백만 원짜리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가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네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네일을 받아드는 순간 제 평생 받아본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20억짜리 빌딩을 안겨주었을 때도 그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 때도 제 아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을
저는 그날 밤 이 보잘것없는 내의 함벌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아들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땀으로 벌어온 진짜 재산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 평생에 이렇게 따뜻한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구나.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오랜만에 소년처럼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이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죠. 최 비서가 봉사활동 참가자 명단을 제게 가져왔을 때 저는 명단 속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눈을 멈췄습니다. 물류관리팀 김지혁.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올려놓았던 겁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녀석은 분명히 저에게 먼저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을 테니까요. 봉사활동이 있던 날, 저는 일부러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산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직원들이 줄지어 연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힌 채 누구보다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연신 땀을 닦아내면서도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집에 연탄을 가득 채워드리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할머니가 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총각은 인물이 훤한 게 아주 편한 부서에서 일할 것 같은데 웬일로 이런 험한 일을 다 한대? 그러자 지혁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편한 일이 어디 있고 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이 땀 흘려 돈 버는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들께서 따뜻하게 겨울 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철없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허물을 벗고 타인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돈의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을 녀석은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날만큼 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날은 없었습니다. 장진아가 사주한 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혀가고 그녀에게 협박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녀의 죗값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죠. 저는 비로소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연의 그림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기게 제 삶에 뿌리내리고 있었더군요.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이정훈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과거 장진아가 몸담았던 로펌의 동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로 저를 찾아온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혹시 장진아 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오신 거라면 그냥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차가운 반응에도 이정훈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장진아 변호사와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녀 때문에 제 양심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그 짐을 이제라도 내려놓고 싶어 회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일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진아 변호사는 회장님 아드님께 접근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부유한 집안의 아들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진아는 로펌에 입사한 직후부터 주요 고객들의 자산 규모와 가족 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중견기업 회장의 외아들을 목표로 삼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명망 있는 법조계 집안으로 속이고 남자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통해 그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남자 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결혼 직전에 파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와서 제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제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 원망 섞인 물음에 이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때는 저도 장진아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소속된 동료였고 괜히 남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생각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장님 사건이 터지고 그녀가 끝내 범죄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장진아 변호사가 그 남자에게 보냈던 이메일과 메시지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녀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부디 다시는 그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회장님과 아드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그가 건넨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독한 악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악연의 끝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정훈 변호사가 넘겨준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장진아 씨의 사기 행각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이 증거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장진아는 기존의 혐의에 상습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죠. 혹시 저희 회사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변호사님처럼 양심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악연이 끊어진 자리에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회사와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의 동지인 최 비서를 불렀죠. 최 비서, 이번 일 처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거야.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이건 내 진심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작은 선물을 좀 하고 싶네.
한 달 정도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다 오게. 어디든 자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용은 내가 전부 지원하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게나. 제 파격적인 제안에 최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최 비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무조사 때 불안에 떨면서도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회계팀 직원들에게는 두둑한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고,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빌딩의 임차인들에게는 한 달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었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재산을 얻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었죠. 한편 물류창고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던 아들 지혁이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창고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너무 낡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획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지혁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 앞에 펼쳐 보였죠.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의 기획안은 아직 여러모로 미숙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획안 속에서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지한 고민과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던 수동적인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사업가로서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기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좋다. 이 프로젝트 한번 네 손으로 직접 추진해 보거라. 예산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네, 회장님.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다. 철저한 성과 기반의 투자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너를 물류창고가 아닌 본사 기획실로 발령내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제 엄격한 조건에 지혁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죠. 관계의 회복이란 그저 과거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아들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저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그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를 바로 세우는 일이 몇 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나날이었죠. 이제 아들이 제 몫을 해내기 시작했으니 저 역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거창한 사회 환원을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언론에서는 제가 제 이름을 딴 거대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실제로 제 책상에는 국내 유수의 은행과 단체들에서 보내온 재단 설립 제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여러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누가 봐도 훌륭하고 명예로운 계획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번지르르한 제안서들을 넘겨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이 숫자들은 과연 누구의 진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내 이름이 걸린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매년 수백 명의 명단이 발표된다고 한들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 제 건물을 지켜준 임차인들. 그들과의 신뢰와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가운 서류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자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어요. 그때 문득 며느리의 모함으로 쫓겨날 뻔했던 상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제 손을 잡고 흘리던 뜨거운 눈물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마음이 움직이는 단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진행하던 재단 설립 계획은 전부 백지화하게. 네. 회장님, 하지만 거의 다 추진이 되었는데. 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명예를 사고 싶은 게 아니야. 내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단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돕고 싶네. 작지만 강한 씨앗을 찾아 내 모든 경험과 지혜를 걸음으로 주어 거목으로 키워내는 일. 내 남은 인생은 그 일을 하고 싶어. 제 확고한 의지에 최 비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주변을 더욱더 세심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문득 빌딩 1층의 떡집이 생각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저를 떡집 사장님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해 주었죠.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팥 시루떡과 구수한 차 한 잔에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벌써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으세요. 그나저나 요즘 장사는 좀 어떠십니까? 그럼요, 회장님 덕분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 걱정보다 저희 손녀딸 녀석 때문에 속이 좀 상합니다.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손녀딸은 프랑스에서 제과 기술까지 공부해온 아주 재능 있는 파티시에라고 해요. 전통 떡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디저트로 유학 시절에도 꽤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자신만의 가게를 열고 싶어도 억소리 나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매일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꿈을 접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작지만 강한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사장님, 그 손녀딸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꿈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며칠 뒤 저는 떡집 사장님의 손녀 유진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떡집 한편에서 만난 아이는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할머니. 프랑스 디저트의 화려한 기술에 우리 떡이 가진 은은한 단맛과 쫄깃한 식감을 접목해보고 싶어요. 쑥으로 만든 크림을 채운 에클레어나 인절미 가루를 묻힌 티라미수처럼요. 젊은 사람들은 떡을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떡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맛있는 코리안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였죠.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수십 년 전 맨주먹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요. 유진 양.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부르자 유진이의 얼굴에 다시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내가 유진 양의 꿈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네. 투자요? 그래요. 내가 가진 상가 중에 시내 중심가에 비어있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곳을 유진 양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어주겠어요.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재료비도 내가 모두 지원하지요. 이건 자선이나 기부가 아니에요. 유진 양의 열정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나와 유진 양의 동업입니다. 제 파격적인 제안에 유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 큰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정말이세요, 할머니? 제가 제 가게를 가질 수 있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임대료는 가게가 성공해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당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유진 양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해요. 나는 그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뿐, 유진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게를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아들 지혁이도 제 계획을 듣고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가게의 인테리어 설계와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의 싹을 짓밟기 위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깃발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유진이의 디저트 카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는 지혁이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설계와 유진이의 열정이 더해져 하루가 다르게 예쁜 모습을 갖추어갔죠. 저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들러 꿈에 부푼 젊은이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희망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는 언제나 불행의 그림자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그림자는 아주 교활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장진아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낸다는 최 비서의 보고에 저는 완전히 그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결코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망가진 만큼 저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장진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에 초췌하고 도끼 서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산 듯한 명품 정장과 세련된 화장으로 자신을 무장했죠. 그리고는 성공한 외식업 컨설턴트 행세를 하며 유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유진이 앞에 나타난 것은 한창 인테리어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오후였다고 합니다. 유진이는 작업복 차림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를 독려하고 있었죠. 그때 장진아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가게 사장님 되시나요? 지나가다 보니 가게 컨셉이 아주 독특하고 감각적인 것 같아서요. 낯선 이의 칭찬에 유진이는 경계심 없이 순수하게 기뻐하며 그녀를 대했다고 해요. 장진아는 자신이 유명 프랜차이즈들을 성공시킨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유진이의 가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겨우 이 정도 규모의 가게를 여시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인자 회장님 같은 분의 투자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분 같은 노인분들은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회장님의 낡은 생각에 휘둘려 유진 씨의 재능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진아는 아주 교묘하게 유진이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창업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바로 투자자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 씨. 강 회장님께 받은 투자금은 그대로 돌려드리고 제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투자자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유진 씨가 가게의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요. 어때요?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달콤한 제안에 유진이는 잠시나마 흔들렸다고 합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은 젊은이다운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장진아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계속해서 유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허황된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제가 연결해줄 투자자들이 유진 씨의 사업 계획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해요. 당장이라도 계약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강 회장님과의 투자 계약부터 정리해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유진 씨의 인감이랑 위임장이 필요해요. 저만 믿고 맡겨주시면 모든 걸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게만 보였던 그 아이에게는 떡집 사장님이 평생에 걸쳐 가르쳐준 정직함과 신중함이라는 훌륭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유진이는 제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유진 양,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은 언제나 그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법이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을 잃지 말거라. 유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녀를 의심하는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음 약속을 잡고는 곧바로 저와 지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불안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죠. 회장님, 할머니 제가 어리석게도 잠시 그 여자의 말에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대가 없이 제안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차가운 분노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진아, 그 뱀 같은 아이가 감히 내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희망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지혁이 역시 자신의 과거 잘못이 떠오르는 듯 괴로운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겁에 질린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양, 아주 잘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훌륭한 사업가의 자질을 갖춘 거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부터는 이 할미가 나설 차례니까. 저는 유진이에게 다음 약속 장소에 나가 장진아와의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저 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비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제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장진아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 직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유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이가 가져온 가짜 위임장을 받아들고는 드디어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유진 씨. 이제 이 위임장만 있으면 강인자 그 늙은이한테 받은 투자금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일단 우리끼리 폼 나게 좀 즐기고 가게는 대충 열었다가 권리금 받고 팔아버리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바보인 거 알죠?
하지만 그래도 강 회장님께는 너무 죄송한 일이. 유진이가 일부러 망설이는 척 연기를 하자 장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 할머니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사람은 볼 줄 모르는 아주 멍청한 늙은이야.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놓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매정하더니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유진 씨 같은 애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구는 거, 그거 위선인 거 몰라요?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거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저에 대한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모든 말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죠. 유진이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제게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지독한 악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혁이와 유진이에게 제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장진아를 가장 비참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 차갑고 잔인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바로 유진이의 꿈이 담긴 2년 카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통해 장진아에게 연락하게 했습니다. 투자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명목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장진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약속 장소로 향했을 겁니다.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면서요. 약속 시간,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카페 안으로 장진아가 들어섰습니다. 유진이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 뒤에는 저와 지혁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우리를 발견한 장진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지혁 씨가 왜 여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여기에 있냐고? 네가 공들여 차려놓은 마지막 만찬을 함께 즐기기 위해 왔지. 안 그런가, 진아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장진아는 낯빛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도 끝까지 발뺌을 하려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그냥 유진 씨 사업을 좀 도와주려고. 닥쳐라.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지혁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그녀에게 휘둘리던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다 대고 어머님이라는 말을 올려. 네가 이 순진한 아이를 상대로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지혁이는 성큼성큼 장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장진아는 뒷걸음질 치다 공사 자재 더미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부탁했어요. 더 좋은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넘어진 채로도 끝까지 유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조금 전 그녀가 유진이에게 짓거렸던 추악한 말들이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자 그 늙은이한테 받은 투자금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거야.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장진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유진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자비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장진아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사죄?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어. 다 당신 때문이야, 강인자. 당신이 내 모든 걸 빼앗아갔잖아. 그녀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혁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가 네 손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장진아, 넌 사람도 아니야. 아들의 그 한마디는 장진아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옆에 있던 페인트통을 집어들고는 막 마감칠을 끝낸 하얀 벽을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해. 내 꿈, 내 희망. 내가 전부 다 망가뜨려 줄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가는 카페 내부를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 공간이 그녀의 분노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처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련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결국 경찰들에게 포위되는 것으로 끝나자 장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기미수와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시 차가운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지독했던 악연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장진아라는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처참했습니다. 2년 카페는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했고 무엇보다 유진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죠. 아이는 한동안 자신의 꿈이 더러운 욕망에 의해 짓밟혔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친손녀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해주었죠. 유진아,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법이란다. 이번 일은 네가 앞으로 더 단단한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공을 시기하고 너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배운 셈이지.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도 너무 자책하지도 말거라. 지혁이 역시 과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유진이를 정성껏 도왔어요. 망가진 카페를 복구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섰고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엉망이 된 벽을 다시 칠하기도 했죠. 우리의 진심 어린 위로와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유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2년 카페는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세상에 그 문을 활짝 열었어요. 장진아가 뿌렸던 더러운 페인트 자국 위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예쁜 꽃 그림이 그려졌죠. 카페는 유진이의 실력과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져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카페 개업일, 저는 가장 큰 난 화분을 보내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 지혁이가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제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녀석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얻은 모양이었죠. 그가 데려온 여성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미소가 따뜻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사귄 며느리감과 아들과 함께 2년 카페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유진이가 정성껏 만들어준 달콤한 디저트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죠.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유진이는 주방 안에서 행복한 얼굴로 쉴 새 없이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수천억의 재산보다 내 이름이 걸린 거대한 재단보다 이렇게 내 눈앞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요. 악연을 끊어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절망으로 망가졌던 공간이 희망으로 다시 채워지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카페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유진이를 바라보았죠. 제국을 물려주는 대신 저는 제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주었고 쓰러져가던 한 젊은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나 자신이었음을,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토록 따뜻하고 향기로울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요.